한겨울 눈보라 속 버스 정거장에 매일 찾아와 하염없이 기다리는 7살 동자승. 그 기다림이 희망이 아니라 연기였던 이유.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바닥에서 솟구치는 것 같았다. 들이치는 빗줄기가 낡은 시외버스 차창을 사정없이 때렸다. 차장 밖 풍경은 잿빛 수묵화처럼 흐릿하게 뭉개져 있었다. 버스 안에는 곰팡내와 젖은 흙냄새, 그리고 낡은 인조 가죽 시트가 뿜어내는 비릿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유는 맨 뒷좌석 구석에 몸을 구겨넣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보스턴백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아니, 전 재산이라기보다는 도망자의 유일한 짐짝이었다.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입술은 껍질이 일어나 거칠었다. 그녀의 나이 34. 그러나 차창에 비친 여자는 50살은 좋게 되어 보이는 폐잔병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번 정류장은 월영산 입구입니다. 내리실 분 안 계십니까? 운전기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 폭우 속에 이 산골짜기에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투였다. 서유는 뻑뻑한 눈을 깜빡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버스비조차 아까워 하루 종일 굶은 탓이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정류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다. 녹슨 표지판 하나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다 쓰러져가는 벤치. 그게 전부였다. 서윤이 발을 내딛자마자 버스는 흙탕물을 튀기며 도망치듯 떠났다. 붉은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서윤은 생각했다. 여기라면 아무도 못 찾겠지.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때였다. 빗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색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회색빛 비와 검은 숲, 진흙탕 길 사이에서 유독 선명한 노란색. 정류장 벤치 끝, 비가 들이치는 처마 밑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7살이나 되었을까. 빡빡 깎은 머리에 회색 승복을 입은 동자승이었다. 아이는 자기 몸보다 큰 노란 우산을 쓴 채 떠나간 버스의 뒷공무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빗물이 들이쳐 승복 자락이 흠뻑 젖어 들어가는데도 아이는 요동도 하지 않았다. 서유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날씨에 미친 건가? 그녀는 아이를 무시하고 산길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 했다. 남을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사치였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가 아닌 텅 빈 도로의 저편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거슬렸다. 버스는 방금 떠났다. 다음 버스는 내일 아침에나 올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는 마치 금방이라도 누군가 안개 속을 뚫고 걸어올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야! 서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맑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맑은 눈동자였다. 흙탕물 튀긴 승복과 어울리지 않는 마치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유리구슬 같은 눈이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너 거기서 뭐해? 버스 끊겼어. 알아요, 보살님. 아이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또렷했다. 아는데 왜 안 가? 너네 절 어디야? 월영사? 네. 비 맞잖아. 안 들어가? 서윤의 날 선 말투에도 아이는 싱긋 웃었다. 그 웃음이 서윤의 속을 묘하게 뒤틀었다. 지금 웃음이 나와? 이 상황에? 조금만 더 있다가요. 혹시 모르잖아요. 뭐가? 엄마가 택시 타고 올지도 모르잖아요. 택시? 이 산골짜기에? 서윤은 헛웃음을 흘렸다. 읍내에서도 1시간은 좋게 들어와야 하는 이곳에 택시가 올리만무했다. 정신 나간 아이거나 누군가에게 아주 질 나쁜 농담을 들은 아이일 것이다. 꿈 깨라. 이런 날씨에 택시는 무슨. 서유는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빗물 섞인 진흙이 신발을 잡아당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서울에서의 기억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았다. 이 돈 못 갚으면 내 몸이라도 팔아야 할 거야, 강서윤. 믿었어? 널 믿은 게 아니라 내 담보를 믿은 거지. 사채업자들의 고함 믿었던 동업자의 비웃음, 빨간 딱지가 붙던 가구들. 그 모든 소음이 빗소리와 섞여 귓가에서 웅웅거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낡은 일주문이 보였다. 월영사.
달 그림자가 머무는 절. 현판의 글씨는 비바람에 깎여 희미했다. 경내는 죽은 듯이 조용했다.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바람에 흔들려 댕그렁 댕그렁 쇠 긁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요사체 방문이 열리며 깡마른 노스님 한 분이 나왔다. 주지 스님인 무염이었다. 그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서윤을 보고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마치 올 사람이 왔다는 듯 덤덤한 눈빛이었다. 재워주세요. 며칠만. 서윤은 뻔뻔하게 말했다. 거절당하면 툇마루에 앉아 버틸 생각이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다. 무염 스님은 잠시 서윤의 얼굴을, 정확히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 가득 찬 도끼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빈방이 있긴 합니다만 누추합니다. 공양은 하셨소? 생각 없어요. 그럼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시게. 스님은 군말 없이 방 하나를 내주었다. 곰팡내 나는 작은 방이었다. 서윤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몸이 덜덜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눈을 감자 아까 그 정류장의 아이가 떠올랐다. 노란 우산. 빗속의 기다림. 바보 같은 녀석. 서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은 사기였다. 기다림 끝에 오는 건 구원이 아니라 더 큰 절망뿐이라는 걸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 아이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잠이 쏟아졌다.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이었다. 새벽 4시. 목탁 소리에 눈이 떠졌다. 도심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규칙적인 목탁 소리가 고막을 두드렸다. 서윤은 낯선 천장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다. 어제 저녁을 굶은 탓에 속이 쓰렸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부엌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제 정류장에서 봤던 그 꼬마 범명 보리가 제 몸통만 한 부직갱이를 들고 불을 떼고 있었다. 보살님, 일어나셨어요? 보리가 해맑게 인사했다. 어제 비를 그렇게 맞고도 감기 기운 하나 없어 보였다. 아이의 얼굴은 갓 쪄낸 찐빵처럼 뽀얗고 윤기가 흘렀다.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까딱하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밥 드세요. 스님께서 보살님 일어나시면 드리라고 누룽지 끓여놨어요. 보리가 작은 소반을 들고 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누룽지와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서윤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였지만 막상 한술 뜨자 허기가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그녀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누룽지를 허겁지겁 삼켰다. 보리는 턱을 괴고 쪼그려 앉아 그 모습을 구경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해요. 뭘 봐. 배 많이 고프셨구나. 서울 사람들은 다 날씬하던데 보살님도 날씬하시네요. 너 말 많다는 소리 안 듣냐? 스님은 저보고 참새라 그래요. 짹짹거린다고. 아이는 실실 웃었다. 서윤은 그 웃음이 거슬렸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산속으로 도망친 자신 앞에서 저렇게 해맑게 웃는 꼴이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이 죄처럼 느껴졌다. 너 어제 엄마 온다며. 왔어? 서윤이 툭 던진 말에 보리의 숟가락질 흉내를 내던 손이 멈칫했다. 아주 찰나였지만 아이의 눈동자에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오셨대요. 오늘은 오실 거예요. 누가 그래? 스님이요.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금방 온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 오는 거래요. 거짓말. 서윤은 단번에 알았다. 저건 어른들이 아이를 버릴 때 하는 가장 흔하고 비겁한 레퍼토리였다. 돈 벌어서 올게, 금방 올게. 그 말은 곧 너를 키울 능력이 없으니 떠맡기고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윤의 시선이 마당을 쓸고 있는 무염 스님에게로 향했다. 늙은 스님의 굽은 등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서윤은 경내를 어슬렁거렸다. 절은 낡았지만 정갈했다. 하지만 곳곳에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다. 기와는 깨져 있었고 법당의 단청은 색이 발의 나무의 속살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무염 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 일어나셨소.
저의 엄마 안 오죠? 돌려 말하는 법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무염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허리를 폈다. 그의 깊은 눈이 서윤을 꿰뚫어 보았다. 보살 눈에는 그리 보입니까? 딱 보면 알죠. 버려진 거잖아요. 근데 왜 헛바람을 넣으세요? 애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 그거 못할 짓이에요. 희망이라도 없으면 저 어린 것이 어찌 견디겠소. 거짓된 희망은 독이에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만 더 클걸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낫죠.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것은 보리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희망을 가졌다가 처참하게 짓밟힌 자신의 과거가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보리는 기다리는 게 일과입니다. 그게 저 아이가 오늘을 사는 방식이요. 그냥 두시구려. 그러다 영영 안 오면요? 그때 감당은 스님이 하시려고요. 인연이 닿으면 오겠지요. 오지 않는 것 또한 인연이고. 무염 스님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다시 비를 들었다. 서스락 서스락. 빗자루 소리가 서윤의 속을 긁어댔다. 그날 오후 서윤은 보리를 관찰했다. 아이는 사시가 가까워지자 안절부절 못했다. 빨래를 걷고 고무신을 닦아놓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내 확인했다. 저 다녀올게요, 스님. 보리는 또다시 그 정거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찼다. 서윤은 툇마루에 앉아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바보 같은 녀석. 가르쳐줘야 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기다림 따위가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지. 그녀는 충동적으로 신발을 구겨 신고 아이의 뒤를 쫓았다. 산길을 내려가는 내내 서윤은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냥 내버려두면 될 것을. 하지만 그녀는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신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이곳에 왔는데 저 조그만 아이가 감히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그 순진무구한 믿음이 역겨웠다. 그것을 부수어버리고 싶었다. 그래야 내 비참함이 조금은 위로받을 것 같았다. 정거장에는 늦가을에 찬 바람이 윙윙거렸다. 보리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낡은 점퍼를 여미고 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도로 끝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윤이 다가가자 보리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보살님도 어디 가세요? 아니. 서윤은 보리의 옆 벤치 끝에 털썩 앉았다. 낡은 나무 벤치가 삐걱거렸다. 너 진짜 엄마가 올 거라고 믿냐? 네. 안 와.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안 와. 서윤은 잔인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했다. 보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아줌마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겪어봤으니까. 어른들은 말야 진짜 소중하면 절대 두고 안 가. 두고 갔다는 건 짐이란 소리야. 넌 버려진 거고 스님은 널 달래려고 거짓말한 거야. 멍청하게 속지 말고 현실을 봐.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길 기대했다. 울음을 터뜨리거나 아니라고 소리치며 발악하길 바랐다. 그러면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라고 비웃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보리는 울지 않았다. 아이는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주머니 속을 뒤적거렸다. 그리고 꺼낸 것은 은박지가 반쯤 벗겨진 초콜릿 하나였다. 체온에 녹아 흐물거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초콜릿 덩어리. 이거 드실래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뭐? 아줌마 배고프죠? 아까 점심도 거의 안 드셨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내 말 안 들려? 내 엄마 안 온다고. 알아요. 보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윤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뭐? 스님이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엄마가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라는 거. 아이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서윤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7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념을 넘어선 어떤 기이한 성숙함이었다. 근데 왜 매일 여기 나와 있어? 스님이 미안해하니까요. 뭐? 내가 엄마 안 온다는 거 알고 있다고 하면 스님이 마음 아파하잖아요. 스님은 거짓말 못 하시거든요. 얼굴에 다 티가 나요. 그래서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스님도 언젠간 오겠지 하고 덜 미안해하실 테니까. 서유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이 아이는 희망을 믿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자신을 거두어준 늙은 스님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멍청한 아이를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추위 속에 떨며 정거장에 나오는 그 행위 자체가 아이가 스님에게 보내는 서툰 위로였던 셈이다.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보리가 녹아버린 초콜릿을 서윤의 손에 쥐어주며 작게 속삭였다. 제가 계속 여기서 기다리면 엄마가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올지 모르잖아요. 안 기다리면 엄마가 돌아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나 없다고. 서윤의 손바닥 위에서 뭉개진 초콜릿의 온기가 느껴졌다. 끈적하고 미지근하고 보잘것없는 갈색 덩어리. 하지만 그것은 서윤이 지난 몇 년간 받아본 그 어떤 것보다 뜨거웠다. 아줌마는 많이 아픈가 봐요. 안 아파. 아픈데. 눈이 울고 있는데. 보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윤의 거친 손등을 토닥였다. 멀리서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하루에 2번 오는 버스 중 막차였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버스 왔다. 아줌마 저거 타고 갈 거예요? 보리가 물었다. 서윤은 버스를 보았다. 저걸 타면 다시 서울로 그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면 다른 낯선 곳으로 도망치거나.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섰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기사가 의아한 눈으로 벤치에 앉은 2 사람을 바라보았다. 안 타슈? 서윤은 손에 쥔 녹은 초콜릿을 꽉 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검은 단물이 배어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타요. 버스는 다시 떠났다. 정적만이 남은 정거장. 서윤은 옆에 앉은 조그만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보다 훨씬 작고 약한 주제에 자신보다 훨씬 단단한 마음을 가진 아이. 어른인 척하며 세상을 비웃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순간이었다. 가자. 어디로요? 저절로. 밥 먹어야지.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심한 척, 그러나 조금은 느린 걸음으로 앞장섰다. 뒤에서 보리의 발소리가 총총 따라왔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 2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서윤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끈적한 초콜릿이 묻은 손을 닦아내지 않았다. 그 끈적거림이 왠지 싫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고 잠들었다. 산사의 시간은 도시와 다르게 흘렀다. 초침 소리 대신 바람이 잎사귀를 긁는 소리가 시간을 알렸고 네온사인 대신 해의 기울기가 하루를 구분했다. 서윤이 월영사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불청객이었지만 더 이상 손님처럼 굴지 않았다. 밥값을 해야 한다는 강박 혹은 공짜 밥을 먹는다는 수치심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서윤은 낡은 작업복 바지를 걷어올리고 공구함을 뒤적거렸다. 요사체 문짝이 뒤틀려 밤마다 황소바람이 들어오던 참이었다. 주지 스님은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라며 놔두라 했지만 서윤은 그 덜컹거리는 소리가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다. 못을 입에 물고 망치질을 시작했다. 탕, 탕, 탕. 고요한 산사에 울리는 파열음이 묘하게 통쾌했다.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아니라 고치는 소리. 그것은 그녀가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 보살님은 맥가이버 같아요. 언제 왔는지 보리가 툇마루 기둥 뒤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녀석은 서윤이 일할 때면 항상 주변을 맴돌았다.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저 구경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비켜. 먼지 날려. 스님은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 살라 하셨는데 보살님 손만 닿으면 다 새거가 돼요. 어제 장독대 뚜껑 깨진 것도 붙이셨죠? 시끄러워서 붙였어. 바람 불 때마다 딱딱거려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 서윤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경첩을 조였다. 사실 거짓말이었다. 깨진 항아리 뚜껑을 강력 접착제로 붙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단순하게 붙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다. 다 됐다. 문 닫아봐. 보리가 문을 드르륵 닫았다. 틈새 하나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소리. 보리의 입이 떡 벌어졌다.
우와, 이제 바람 안 들어와요. 보살님 최고예요. 됐고 가서 걸레나 가져와. 톱밥답게. 보리가 쪼르르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유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묘한 성취감이 가슴 한구석을 간지렸다. 빚더미에 앉아 도망치기 전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꽤 유망했던 시절이 있었다. 공간을 채우고 낡은 것을 고치고 사람들의 동선을 고민하던 때. 하지만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손이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생각했다. 만지는 족족 망가뜨리는 저주받은 손. 그런데 이 산골짜기에서 고작 문짝 하나 고치고 안도감을 느끼다니. 서유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다. 그때였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주문 쪽에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 서넛이 올라오고 있었다. 화려한 색깔의 등산복이 회색빛 절과 끔찍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서윤의 몸이 조건반사적으로 굳었다. 낯선 사람. 그것은 곧 잠재적 신고자이거나 채권자의 끈앞풀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서윤은 재빨리 툇마루 밑으로 몸을 숨기려다 자신이 지금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멈칫했다. 하지만 본능적인 거부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짐짓 태어난 척 문짝을 점검하는 신용을 하며 귀를 세웠다. 어머, 여기저리 아직 있네. 폐사된 줄 알았는데. 조용하고 좋네. 스님 계세요? 여자들은 법당을 기웃거리다 마당 한 구석에서 비지를 하던 보리를 발견했다. 아유 세상에. 꼬마 스님 있네. 예, 너 여기서 사니? 네, 보살님들. 물 드시고 가세요. 보리가 익숙하게 약수터 쪽을 가리키며 웃었다. 여자들은 아이가 귀엽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사탕을 쥐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다 한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서윤의 귀에 꽂혔다. 근데 제 부모는 뭐하는 사람이길래 애를 절에 버렸대? 딱 봐도 동자승 체험하는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사연이 있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 무책임하잖아. 애 싸질러 놓고 도망가는 게 유행이라더만. 쯧쯧. 애가 불쌍해서 어쩌나. 눈망울 맑은 것 좀 봐. 동정. 서윤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었다.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재단하고 불쌍해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저갑산 위로. 서윤은 쥐고 있던 망치를 바닥에 쾅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에 여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뭐예요? 시끄러워서 작업 못하겠네. 물 다 마셨으면 가시죠. 여기 수행하는 곳입니다. 서윤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며칠간 잠을 설쳐 퀭한 눈과 헝클어진 머리, 손에 든 망치까지 더해져 그녀는 영락없는 미치광이처럼 보였을 것이다. 여자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 뭘 그렇게 쳐다봐요? 가자, 가. 여기 분위기 이상해. 여자들은 도망치듯 산길을 내려갔다. 멀어지는 등 뒤로 미친 여자가 있나 봐. 무서워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망치를 든 채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보살님. 보리가 다가왔다. 아이의 손에는 여자들이 쥐어주고 간 알사탕 몇 개가 들려 있었다. 화나셨어요? 왜요? 저 아줌마들이 시끄럽게 해서요? 보리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물었다. 서윤은 아이의 맑은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그냥. 다 꼴 보기 싫어서 그래. 너 저런 거 받지 마. 거지야? 왜 주는 대로 받아? 서윤은 보리의 손에 들린 사탕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포장된 사탕이 돌바닥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아이가 울상을 지을 줄 알았다. 하지만 보리는 묵묵히 쪼그려 앉아 사탕을 다시 주었다. 흙을 툭툭 털어내며 말했다. 보살님 화내는 거 아니에요. 뭐? 보살님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잖아요. 스님이 그랬어요. 화가 많은 사람은 사실 겁이 많은 거라고. 웃기지 마. 내가 뭘 알아. 저 아줌마들이 나 불쌍하다고 해서 화난 거죠? 나 대신 화내준 거죠? 정곡이었다.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이 조그만 아이는 사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재주가 있었다. 착각하지 마. 난 그냥 시끄러운 게 싫었을 뿐이야.
서유는 획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닫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방 밖에서 보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탕 문 앞에 둘게요.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진대요. 잠시 후 콩 하고 작은 것이 마루에 놓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유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쪽팔렸다. 7살짜리 아이에게 위로받는 꼴이라니. 그리고 그 위로가 사무치게 고마워서 더 화가 났다. 산속의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달조차 구름에 가린 밤 요사체 마루에는 서윤의 억눌린 신음소리만이 흘러나왔다. 꿈이었다. 반복되는 그 지독한 꿈. 목을 조여오는 넥타이.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고 쓰인 현관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었다. 너만 죽으면 깨끗해져. 그냥 죽어. 책임져야지. 어른이잖아. 서유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숨이 가빴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더듬었다. 여기가 어디지? 아, 절이다. 지옥이 아니라 절이다. 하지만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심장이 흉골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공황 발작의 전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약통을 찾았다. 하지만 빈통이었다. 마지막 약을 먹은 지 이틀이 지났다. 하하.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좁은 방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서유는 기어서 방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마루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있었다. 어둠 속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보리였다. 아이는 얇은 승복 하나만 걸친 채 합장한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자는 건가? 아니면 기도를 하는 건가? 서유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비틀비틀 다가갔다. 야, 꼬마. 대답이 없었다. 가까이 가보니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는 건가 싶어 얼굴을 들여다보았지만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입술을 달달 떨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공포를 견디는 주문이었다. 보리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서유는 그제야 알았다. 이 아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구나.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낮을 버티던 아이가 밤이 되면 찾아오는 불안을 저렇게 홀로 견디고 있었구나. 자신의 공포는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는 것이었지만 아이의 공포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침묵이었다. 서유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흠칫 아이가 놀라 눈을 떴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낮에 보던 그 맑고 단단한 눈이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겁에 질린 짐승의 눈이었다. 보살님? 왜 안 자고 청승이야? 추워. 무서운 꿈을 꿔서요. 무슨 꿈?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고 지나가는 꿈이요. 불러도 안 쳐다봐요. 서유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자신은 쫓기는 꿈을 꾸는데 이 아이는 잊히는 꿈을 꾼다. 쫓기는 것보다 잊히는 게 더 무서운 걸까?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의 옆에 털썩 앉았다. 나도 깼어. 꿈자리가 사나워서. 보살님도요? 괴물들이 쫓아오는 꿈. 보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윤을 보더니 자신의 작은 손을 서윤의 손등 위에 포개었다. 차가웠다. 서윤은 그 차가운 손을 뿌리치지 않고 반대로 꽉 쥐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려는 듯이. 야, 맹추야. 네? 기도한다고 무서운 게 없어지냐? 그럴 땐 차라리 욕을 해. 소리를 지르던가. 스님이 욕하면 안 된댔어요. 입에 구업을 짓는 거라고. 꿈속 귀신한테 구업 짓는 게 대수냐? 나 따라 해봐. 아, 씨발. 네? 해보라고. 속에 있는 거 다 뱉어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보리는 머뭇거렸다. 눈을 도르륵 굴리며 주지 스님이 있는 큰 방 쪽을 눈치 보았다. 스님 주무셔. 안 들려. 빨리. 보리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작게 벌렸다. 아, 시방. 시방이 아니라 시발. 좀 더 세게. 배에 힘주고. 시발. 아직 어설펐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서윤은 킬킬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다 꺼져라. 나 좀 내버려둬라. 서윤이 산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소리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보리도 용기를 얻었는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다. 엄마 바보야. 늦게 오면 밥 안 줄 거야. 그것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이자 가장 아픈 투정이었다. 둘은 어둠 속에서 마주보고 낄낄거렸다. 서윤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편안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한참을 웃고 난 뒤 서윤은 툇마루에 누웠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희미한 별 하나가 드러났다. 보리야. 네. 너 엄마 얼굴 기억나? 조금요. 사진이 없어서 자꾸 흐려져요. 그래서 매일 생각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까슬까슬한 머리카락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이 아이의 기다림은 희망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아이는 매일 그 정거장에 나가는 것이었다. 서윤은 결심했다. 적어도 자신이 여기 있는 동안은 이 꼬마가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고. 계절은 빠르게 겨울의 한복판으로 치달았다. 산사의 겨울은 혹독했다. 수도관이 얼어 터지기 일쑤였고 눈이라도 한 번 내리면 도로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일기예보에서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이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내려앉더니 정오가 지나자 주먹만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세상이 하얗게 지워졌다. 무염 스님은 아침 일찍 아랫마을에 염불을 하러 내려간 상태였다. 절에는 서윤과 보리 둘만 남았다. 눈은 무서울 기세로 쌓여갔다. 무릎까지 푹푹 빠질 정도였다. 오후 3시. 보리가 또다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평소보다 더 두꺼운 내복을 껴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았다. 어디 가려고? 서윤이 방문을 열고 소리쳤다.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쳤다. 정거장이요. 시간 됐어요. 미쳤어? 밖을 봐. 앞도 안 보여. 오늘은 못 가. 가야 돼요. 눈 오면 차가 더 천천히 다녀서 엄마가 늦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리는 고집스러웠다. 아이는 자기 몸보다 큰 장화를 질질 끌며 마당으로 나섰다. 바람이 아이의 몸을 휘청거리게 했다. 서윤은 기가 찼다. 야, 너 거기 가다 얼어 죽어. 스님도 안 계신데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안 죽어요. 저 튼튼해요. 안 된다고 했지. 서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쳐나가 보리의 팔을 낚아챘다. 아이의 팔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다. 놔주세요. 가야 돼요. 가지 말라고. 오늘 같은 날은 버스도 안 와. 와요. 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엄마가 왔는데 나 없으면 어떡해요? 눈 오는데 춥게 혼자 기다리면 어떡해요? 보리가 처음으로 바락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에 물기가 잔뜩 배어 있었다. 엄마는 추위를 많이 탄단 말이에요. 길도 모르는데 나 없으면 절까지 어떻게 올라와요? 서윤은 멍해졌다. 아이는 자신이 추운 건 안중에도 없었다. 오지 않을 아니 버리고 간 그 무정한 어미가 추울까봐,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 맹목적인 사랑이, 바보 같은 배려가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윤은 아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정신 차려, 이 바보야. 내 걱정이나 해. 내 엄마는 너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너만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다. 서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을 망가뜨린 세상에 대한 분노가 엉뚱하게 아이에게 터져나왔다. 보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엄마잖아요. 아이가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 모습이 눈보라 속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촛불 같았다. 서윤은 잡고 있던 아이의 팔을 놓았다. 손에 힘이 빠졌다. 그래도 엄마잖아요.
그 한마디가 서윤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다. 서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가자. 네. 혼자는 안 돼. 같이 가. 서윤은 방에 들어가 자신의 두꺼운 패딩 점퍼를 꺼내왔다. 그리고 보리에게 입혔다. 아이에게는 이불처럼 큰 옷이었다. 서윤은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보리의 손을 잡았다. 꽉 잡어. 놓치면 죽는다. 둘은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내려갔다. 길은 이미 지워져 있었다. 서윤은 앞장서서 눈을 밟아 길을 만들었다. 차가운 눈이 신발 속으로 들어와 발가락이 끊어질 듯 시렸다. 하지만 그녀는 뒤따라오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보리의 손은 따뜻했다. 아니, 서윤의 손이 너무 차가워서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몰랐다.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온통 흰색뿐이었다. 도로는 눈에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버스 표지판만이 눈 속에 파묻힌 채 겨우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당연히 버스는 오지 않았다. 지나가는 차 한 대 없었다. 봐. 아무도 없잖아. 서윤이 소리쳤다. 바람 소리에 묻혀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보리는 아무 말 없이 정거장 벤치에 눈을 손으로 쓸어냈다. 그리고 털썩 앉았다. 조금만 있다가요. 서윤은 아이를 말리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옆에 서서 바람을 막아주었다. 등 뒤로 몰아치는 눈보라가 칼날처럼 따가웠다. 서윤은 보리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염없이 도로 끝을 보고 있었다. 그때 서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이 아이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엄마일까? 아니면 엄마를 기다리던 어제의 자신일까?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기다림 그 자체를 붙잡고 있는 걸까? 30분이 지났다. 서윤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다. 손발에 감각이 없었다. 이건 위험했다. 보리야, 이제 가야 돼. 진짜 얼어 죽어. 보리야? 보리가 대답이 없었다. 서윤이 놀라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아이의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저체온증이었다. 야, 정신 차려. 법성. 보리. 서윤은 아이의 뺨을 때렸다. 아이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보살님 졸려요. 안 돼. 자면 안 돼. 일어나. 서윤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아이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공포가 엄습했다. 이대로라면 죽는다. 이 조그만 생명이 이 빌어먹을 기다림 때문에 끝날 수도 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아이를 둘러업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내 등에 딱 붙어 있어. 서윤은 눈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내려올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다. 눈은 더 쌓여 있었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다. 등 뒤의 아이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눈밭을 기어가다시피 했다. 제발 서윤은 속으로 빌었다. 누구에게 비는지도 몰랐다.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아니면 자신을 버린 세상이든 상관없었다. 그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멍청하고 불쌍한 꼬마를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빌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등 뒤에서 보리의 희미한 웅얼거림이 들렸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눈 녹은 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소리쳤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내 엄마야, 이 바보야. 서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주문을 통과했다. 요사체 마루에 아이를 내려놓고 그녀 역시 그대로 쓰러졌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멀리서 무염 스님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하얀 눈 위로 검은 승복 자락이 펄럭였다. 서윤은 그제야 안도하며 눈을 감았다.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다행이다. 내가 쓸모가 있었어. 서윤이 눈을 떴을 때는 이틀이 지난 뒤였다. 낡은 천장 벽지에 핀 곰팡이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다.
코끝에 쌉싸름한 탕약 냄새가 감돌았다. 정신이 드시오? 무염 스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쟁반에는 하얀 죽 한 그릇과 간장이 놓여 있었다. 서유는 멍한 정신으로 물었다. 애는요? 보리는요? 스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옆방에 있소. 열이 잘 내리지 않는구려. 서유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스님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뿌리치고 옆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후끈했다. 아랫목에 뉘인 보리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 조그만 몸이 불덩이 같았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불규칙했다. 서유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물수건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보리야. 대답이 없었다. 아이는 깊은 늪에 빠진 듯 했다. 서유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와 목을 닦아냈다. 그때 아이가 끙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였다. 엄마 가지마 잘못했어. 또 그 소리였다. 눈 속에서 엎혀올 때 했던 그 말. 서유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뜨거웠다. 그 열기가 서윤의 차가운 손바닥을 태울 것 같았다. 무염 스님이 방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폐렴기가 있다고 하더이다. 읍내 병원에 데려갔다 왔는데 약 먹고 며칠 푹 쉬면 낫는다 했소. 왜 안 말리셨어요? 애가 매일 그 정거장 나가는 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짓을 하는데 왜 그냥 두셨냐고요. 서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말렸소. 억지로 끌고 오기도 했고. 헌데 그 아이가 그러더이다. 기다리지 않으면 자기가 버려진 게 진짜가 되어버린다고. 서윤은 수건을 짜던 손을 멈췄다. 버려진 게 진짜가 된다. 그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유예하려는 아이만의 처절한 방어기제였다. 기다리는 행위를 하는 동안만큼은 아이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보 같은 놈. 서유는 울컥 치미는 감정을 삼키며 아이의 얼굴을 닦았다. 밤새 서유는 잠들지 않았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혔다. 30대 중반이 되도록 누구를 간호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타인은 늘 경쟁자였거나 이용 대상이었거나 채권자였다. 누군가의 열을 내리기 위해 밤을 새우는 이 행위가 낯설고 두려웠다. 혹시라도 내 손길이 서툴러 아이가 잘못될까봐. 새벽녘이 되어서야 보리의 열이 조금씩 떨어졌다. 색색거리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다. 서유는 안도감에 아이의 머리맡에 엎드려 쪽잠이 들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악몽도 쫓기는 꿈도 없었다. 그저 작고 따뜻한 난로 옆에 웅크리고 있는 듯한 평온함 뿐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왔을 때 누군가 서윤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뜨자 보리가 눈을 끔뻑이며 서윤을 보고 있었다. 보살님, 깼어? 몸은? 머리 안 아파? 서윤이 허둥지둥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다. 미열은 있었지만 불덩이는 아니었다. 살았네. 독한 녀석. 보살님이 저 업고 오셨어요? 그래. 무거워 죽는 줄 알았다. 밥 많이 먹지 마. 죄송해요. 뭐가? 무거워서요. 보리가 씩 웃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짓는 그 웃음이 서윤의 가슴을 찌릿하게 했다.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 냄새 났어요.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엄마 냄새라니. 며칠 씻지도 못해 땀 냄새와 곰팡내에 찌든 자신에게서 무슨 엄마 냄새가 난다는 건지. 하지만 서윤은 반박하지 못했다. 아이가 자신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놓치면 사라질까봐 겁내는 것처럼. 죽이나 먹어. 다 식었다. 서윤은 짐짓퉁명스럽게 말하며 돌아앉았다. 눈가가 시큰거렸다. 이 아이가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있었다. 내가 쌓아 올린 냉소와 불신의 벽을 이 조그만 손이 야금야금 허물고 있었다. 보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 사이 산사의 눈은 녹아 질척한 진흙이 되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에는 묘한 봄 기운 같은 것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연스럽게 마당을 쓸고 공양간에서 밥을 지었다.
빛 독촉 전화가 오지 않는 이곳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린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일주문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다. 등산객은 아니었다. 구두굽이 돌바닥을 찍는 날카로운 소리. 또각또각. 산사에 어울리지 않는 파여름이었다. 서윤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양복에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였다.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인상은 아니었지만 눈빛이 매서웠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채권 추심업자. 서윤은 직감했다. 그들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온 것이다. 여기 강서윤 씨 있습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마당에 있던 무염 스님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를 찾으시오? 강서윤 씨요. 여기 숨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빚 잔뜩 지고 도망친 여자 말입니다. 스님은 태연하게 사내를 응시했다. 그런 사람은 없소. 잘못 찾아오셨구려. 스님,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버스 기사가 여기서 내리는 걸 봤다던데. 사내는 물러서지 않고 요사체 쪽을 훑어보았다. 서윤은 숨이 턱 막혔다. 들키면 끝이다. 끌려가거나 부모님 댁까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시카를 바라보았다. 극단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때 보리가 방에서 튀어나갔다. 누구세요? 아이는 낯선 아저씨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또랑또랑하게 물었다. 사내가 보리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다. 꼬마야, 여기 아줌마 한 명 있지? 머리 길고 눈 찢어진 아줌마. 없는데요. 보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진짠데요. 여기는 스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아저씨가 잘못 안 거예요. 보리의 눈동자는 너무나 맑고 확신에 차 있어서 사내는 잠시 주춤했다. 아이는 사내의 바짓가랑이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마치 요사체를 지키는 작은 수문장처럼 버티고 섰다. 그리고 여기는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안 돼요. 부처님 계신 곳이에요. 나가세요. 사내는 당돌한 꼬마의 태도에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한참 동안 보리와 스님 그리고 굳게 닫힌 방문들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찼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죠. 하지만 다시 올 겁니다. 숨겨주신 거면 공범인 거 아시죠? 사내는 명함 한 장을 툇마루에 툭 던지고 돌아섰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서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사라졌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부엌 문이 열리고 보리가 들어왔다. 보살님 갔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보리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까는 당당해 보였지만 사실 아이도 무서웠던 것이다.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리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서윤의 품에 파고들었다. 보살님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보살님 가면 나 심심하잖아요. 서윤은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심심해서가 아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서윤이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된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이 작은 아이가 빚쟁이에게 쫓기는 못난 어른을 지켜주었다. 미안해 미안해 보리야. 서윤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다. 사내가 던지고 간 명함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래신용정보 김철수. 흔해 빠진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은 서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내가 있으면 이 절도 보리도 위험해진다. 떠나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그리고 보리는? 다음 날 서윤은 떠날 준비를 했다. 짐이라곤 올 때 가져온 보스턴백 하나가 전부였지만 마음의 짐은 산처럼 무거웠다. 그냥 몰래 떠날까 생각했지만 보리에게 인사조차 없이 사라지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염 스님을 찾았다. 스님은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서유는 법당 문살에 기대어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목탁 소리가 멈추고 스님이 뒤를 돌았다. 떠나려느냐? 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물었다. 네. 저 때문에 절이 시끄러워질 거예요. 어제 그 사람 다시 올 거고요. 갈 곳은 있고 모르겠어요. 어디든 여기보단 낫겠죠. 서유는 쓴웃음을 지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상자였다. 이걸 가져가거라. 돈이에요? 필요 없어요. 돈이 아니다. 보리의 것이다. 보리의 것? 서유는 의아해하며 상자를 받았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아기 베네쩌고리 한 벌, 젖병, 그리고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보리가 처음 이 절 앞에 놓여있을 때 같이 있던 물건들이다. 이걸 왜 저한테? 보리가 글을 깨치기 전에 내가 숨겼지. 엄마가 남긴 편지 말이니라.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도 없이 접힌 종이었다. 펼치자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글씨가 나타났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 아빠는 도망갔고 저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죽으려다가 아이가 눈에 밟혀 이곳에 두고 갑니다. 이름은 지훈입니다. 부디 거두어 주세요. 저는 찾지 말아주세요. 잊고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돌아오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돈 벌어서 오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그저 잊고 살겠다는 잔인한 통보뿐이었다.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걸 보리는 모르는 거죠? 무염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알고 있다. 네. 작년 봄에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이 상자를 봤어. 글씨는 읽을 줄 알았으니 내용도 봤겠지. 그럼 보리가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스님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 아이는 편지를 보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더구나. 그리고 나에게 묻지도 않았어. 그저 그날부터 정거장에 나가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 뿐이지. 서유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보리는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편지를 통해 확인했다. 잊고 살겠다는 엄마의 문장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런데도 아이는 매일 정거장에 나가 엄마가 금방 온대요라고 거짓말을 했다. 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스님을 위해서? 아니면 그 거짓말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당장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아이다. 아이는 어른보다 약하지만 때로는 어른보다 더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킨다. 기다림은 그 아이가 스스로를 살게 하는 유일한 주문인 게야. 서유는 편지를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법당의 정적을 깼다. 분노가 치밀었다. 무책임한 엄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매일 웃으며 기다리는 척 연기하는 그 조그만 아이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가슴을 찢어놓았다. 제가 찾아낼게요. 서윤이 불쑥 말했다. 뭐라? 그 여자 찾아낸다고요? 지훈이 아니, 보리 엄마요. 찾아서 이 편지 면상에 던져주고 애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기 전엔 저 못 떠나요. 스님이 서윤을 빤히 바라보았다. 서윤의 눈에 다시 도끼가 서렸다. 하지만 처음 절에 들어올 때의 그 자포자기한 도끼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맹수 같은 사리에 가까운 도끼였다. 빚쟁이들은 어쩌고? 피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해결해야죠. 그래야 저 녀석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 서윤은 상자를 닫았다. 탕 하는 소리가 결심처럼 울렸다. 도망치지 않는다. 내 빚도 보리의 상처도. 서윤은 법당을 나섰다. 마당에서는 보리가 혼자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서윤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보살님, 이거 봐요. 제가 10단까지 갔어요. 저 해맑은 웃음 뒤에 숨겨진 찢어진 속내를 이제는 안다. 서윤은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보리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다. 보리야. 네.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이요? 서윤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내가 내 엄마 찾아줄게. 꼭. 보리의 눈이 커졌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작은 새끼 손가락을 서윤의 손가락에 걸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안 찾아도 되는데. 아니, 찾아야 돼.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넌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딴 데 가지 말고. 서윤은 아이의 손을 꽉 쥐었다. 이것은 아이를 위한 약속이자 서윤 자신을 위한 구원의 맹세였다. 이제 이야기는 기다림의 정거장을 떠나 길 위로 나아갈 차례였다. 서울로 가는 버스 안 서윤은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차창 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무염 스님이 준 보리의 베네 저고리와 편지, 그리고 사채업자 김철수의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도망치기 위해 떠났던 서울을 이제는 싸우기 위해 돌아가고 있었다.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매캐한 매연과 소음이 서윤을 덮쳤다. 산사에서의 고요가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현기증 나는 도시의 속도였다.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래신용정보입니다. 강서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발로 전화할 줄은 몰랐는데. 위치 추적할 필요도 없게 해주시네. 만나죠.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김철수의 사무실은 청계천 뒷골목의 허름한 상가 2층에 있었다. 철제 책상 몇 개와 소파, 그리고 벽에 붙은 채무자들의 명단. 퀴퀴한 담배 냄새가 밴 그곳에서 김철수는 서윤을 흥미롭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돈은 가져오셨나? 아님 콩팥이라도 때려 온 건가? 돈은 없습니다. 서윤은 당당하게 말했다. 김철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배짱이 좋네. 그럼 무슨 용무로? 딜을 하러 왔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올라오면서 버스 안에서 급하게 그린 도면이었다. 당신네 이 사무실, 그리고 당신이 관리한다는 그 사우나 건물. 내가 리모델링 해줄게요. 뭐? 나 이 바닥에서 꽤 잘 나가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당신이 가진 그 낡은 건물들, 동선 엉망이고 공간 활용도 최악이에요. 그거 손봐서 임대료 2배로 받게 해줄 테니까 내 이자 탕감해줘요. 그리고 원금 상환은 1년 유예해줘요. 김철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빚쟁이 주제에 나한테 사업 제안을 해? 내가 널 뭘 믿고? 내 실력은 당신이 뒷조사에서 더 잘 알 텐데. 그리고 지금 날 감옥에 보내거나 신체 포기 각서 쓰게 해봤자 당신이 얻을 건 푼돈이에요. 하지만 내 손을 빌리면 당신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어. 계산기 두드려봐요. 어느 쪽이 이득인지.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백이었다. 김철수는 담배를 비벼 끄고 서윤을 빤히 바라보았다. 셈이 빠른 장사꾼의 눈이 번뜩였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말해요. 사람 하나만 찾아줘. 사람? 너처럼 도망간 놈 잡는 건 내가 선수지만 꼭꼭 숨어버린 여자 찾는 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말이야. 여자들 심리는 여자가 더 잘 알잖아. 서윤은 침을 삼켰다. 누군데요? 이름은 한미주. 7년 전에 사라진 여자야. 내 돈 떼먹고 튄 건 아니고 개인적인 원한이 좀 있어서. 한미주.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스님이 준 편지 봉투 귀퉁이에 적혀있던 희미한 이름, 바로 보리의 엄마 이름이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자기적이었다. 찾아주면? 이자 전액 탕감. 원금은 천천히 갚아. 그리고 재료비랑 인건비는 내가 된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빚을 해결할 기회이자 보리의 엄마를 찾을 수 있는 동아줄. 좋아요. 대신 그 여자에 대한 정보 다 줘요. 주민번호, 마지막 주소지, 사진까지 전부. 김철수가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다. 사진은 없어. 7년 전 주민등록 말소되기 전 마지막 주소지만 있어. 강원도 묵호 쪽이라더군. 서윤은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약속 지켜요. 난 내 몫을 할 테니까. 사무실을 나오는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늑대의 굴에 들어가 살아나왔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차례였다. 무코는 바람이 거센 항구 도시였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유는 7년 전 주소지로 적힌 달동네 농골 담길을 오르고 있었다. 경사가 가파른 언덕길 양옆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담벼락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투박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서류에 적힌 주소는 이미 폐가가 되어 있었다. 대문은 사과 문짝이 떨어져 나갔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서유는 허탈감에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역시 쉽지 않았다. 7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이 증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때 옆집 대문이 열리며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누구요? 빈집에.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살던 사람 아세요? 한미주 씨라고.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미주? 아, 그 새댁. 젖먹이 안고 살던? 네. 맞아요. 젖먹이 아들 있는. 서윤은 벌떡 일어났다. 그 새댁 떠난 지 오래됐어. 야반도주하듯 갔지. 남편이란 작자가 노름에 미쳐서 빚쟁이들이 매일 들이닥쳤거든. 쯧쯧 불쌍한 것. 애가 밤마다 자지러지게 우는데 젖이 안 나와서 맹물만 먹이더니. 보리의 베네쩌고리에서 나던 쉰내의 정체가 그것이었나. 서유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 아 참. 그때 미주가 친정 쪽으로 간다 그랬던가. 아닌데 친정은 없다고 그랬는데. 아, 맞다. 언젠가 미용 기술 배운다고 읍내 미용실에 다녔었어. 거기 원장은 알랑까 모르겠네. 시장통에 있는 진주 미용실이야. 서유는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며 꾸벅 인사를 하고 시장으로 달렸다. 오래된 재래시장 구석, 간판 글씨가 다 떨어진 진주 미용실이 있었다. 파마 롤을 말고 수다를 떨던 아주머니들 사이로 서윤이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머리 하시게? 아니요. 원장님 뵙고 싶은데요. 한미주 씨 때문에 왔습니다. 원장이라는 여자는 가위를 든 채 경계심 어린 눈으로 서윤을 보았다. 미주는 왜? 빚쟁이야? 아니요. 고향 친구인데 연락이 끊겨서요. 급하게 전해줄 물건이 있어서 그럽니다. 서윤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걔 여기서 기술 배워서 다른 도시로 갔어. 재혼한다고 그랬던가. 남자가 돈이 좀 있다나 봐. 과거 싹 지우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나보고도 아는 척 말라고 하더라고. 어디로 갔는데요? 청주라던데. 거기서 꽤 큰 미용실 차렸다고 들었어. 이름이 헤어 스케치였나? 청주. 과거를 지우고 새 사람으로 산다. 서윤의 머릿속에 정거장에서 오들오들 떨며 기다리는 보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는 과거를 지웠는데 아이는 그 과거를 붙들고 눈 속에 서 있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찾았다. 한미주. 그날 밤 서윤은 여관방에서 산사로 전화를 걸었다. 산골짜기라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아 신호가 한참 만에 갔다. 여보세요? 월영사입니다. 보리의 목소리였다. 보리야, 나야. 이모. 보살님. 아니, 이모. 왜 이제 전화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춥진 않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반가움에 들떠 있었다. 서유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밥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스님이 오늘 팥죽 쑤어주셨어요. 근데 이모 언제 와요? 일이 좀 남았어. 금방 갈 거야. 엄마는요? 엄마 찾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아직. 근데 단서를 찾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네, 알겠어요. 천천히 와요. 저 잘 기다리니까. 서유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잘 기다린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청주는 낯선 도시였다. 서유는 주소를 물어물어 번화가에 위치한 헤어 스케치를 찾아냈다. 통유리로 된 세련된 외관의 미용실이었다. 안은 밝고 따뜻해 보였다.
손님들이 북적였고 직원들도 여러 명이었다. 서유는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미용실 안을 주시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카운터 뒤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화사한 화장, 질 좋은 옷을 입은 여자.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지만 관리를 잘해 훨씬 젊어 보였다. 한미주였다. 사진은 없었지만 서유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보리와 묘하게 닮은 눈매,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새가 똑같았다. 그때 미용실 안쪽에서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달려나와 여자에게 안겼다. 엄마, 나 유치원 다녀왔어. 어구, 우리 아들 왔어? 오늘 재미있었어? 여자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볼에 뽀뽀를 퍼부었다. 아이는 깨르르 웃었다. 뒤이어 넥타이를 맨 말쑥한 남자가 들어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안은 천국이었고 밖은 지옥이었다. 서유는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커피가 쏟아졌다. 보리는 눈 오는 산속 정거장에서 녹은 초콜릿 하나를 아껴 먹으며 떨고 있는데 엄마라는 여자는 따뜻한 조명 아래서 다른 자식을 안고 웃고 있었다. 과거를 지운다는 게 이런 거였나? 자식을 버리는 게 과거를 지우는 거라면 그건 범죄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다. 내가 버린 자식이 밖에서 죽어가고 있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감정적으로 나가면 보리만 더 비참해질 뿐이다. 저 여자가 보리를 거부하면 보리는 2번 버림받는 꼴이 된다. 서유는 심호흡을 했다. 냉정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업원이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원장님께 머리 좀 하려고요. 커트 잘하신다고 소개받고 왔어요. 서윤의 시선이 한미주에게 꽂혔다. 한미주는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 처음 오셨나 봐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한미주는 서윤을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니까. 서윤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서 한미주가 서윤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머릿결이 많이 상하셨네요. 고생 좀 하셨나 봐요. 네.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찾느라고. 아, 누구요? 잃어버린 아이요. 가위질 소리가 멈칫했다. 아주 찰나였지만 거울 속 한미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다시 능숙하게 가위를 놀렸다. 저런 꼭 찾으셔야 할 텐데. 그러게요.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아주 추운 곳에요. 원장님은 아이 있으시죠? 아까 보니까 참 예쁘던데. 네. 하나 있어요. 하나. 그녀는 하나라고 했다. 보리는 그녀의 인생 카운트에서 지워져 있었다. 서유는 거울을 통해 한미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아이 이름이 지훈이었어요. 김지훈. 쨍그랑. 한미주의 손에서 가위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날카로운 쇠소리가 미용실의 소음을 갈랐다. 한미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님 지금 무슨 말씀을? 지훈이 지금 월영사라는 절에 있어요. 본명은 보리. 서유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정거장에 나가요. 엄마가 온다고 했다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만하세요. 한미주가 비틀거렸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직원들과 손님들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가주세요. 제발. 나갈 겁니다. 하지만 당신 선택해야 할 거야. 지금 내 발로 나갈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다 까발리고 경찰을 부를지. 서유는 주머니에서 보리가 줬던 그 녹아버려 형체도 없는 초콜릿 껍질을 꺼내 미용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당신 주라고 하더라. 엄마 오면 주려고 아껴둔 거라고. 은박지 쓰레기 같은 그것을 보는 순간 한미주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아닌 막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안도감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무너져버린 현재에 대한 절망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물이었다. 저녁에 문 닫고 뒤편 카페에서 봐요. 한미주가 겨우 입을 떼어 말했다. 서유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몸을 돌렸다. 도망칠 생각 마요. 난 당신이 어디로 가든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 서유는 미용실을 나왔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 진짜 잔인한 선택이 남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카페 구석자리. 한미주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와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서유는 그녀 앞에 보리의 편지를 내밀었다. 읽어봤어요? 네. 제가 쓴 거니까요. 왜 안 왔어요? 성공해서 온다면서요. 성공 못했으니까요. 한미주가 힘없이 말했다. 지금 저 가게 제 거 아니에요. 남편 명의예요. 저는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초혼인 줄 알아요. 아이가 있었다는 거 알면 전 끝장이에요. 그래서 당신 인생 끝장날까봐 지훈이는 7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무서웠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가서 뭐라 그래요? 거지꼴 면했으니까 이제 데려간다고. 지금 남편이 알면 당장 이혼당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날 텐데 그럼 지훈이는 또 그 가난 속에 끌어들여요? 차라리 스님 밑에서 사는 게 나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미주는 흐느꼈다. 비겁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공포가 묻어 있었다. 가난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는 사람의 공포. 지훈이는 잘 있나요? 잘 있을 리가 있나. 매일 당신 기다리느라 속이 문드러졌는데. 서유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데려가요. 당장. 못해요. 뭐라고요? 못 데려가요. 지금은 안 돼요. 남편 몰래 돈을 좀 모아서 보내줄게요. 후원금처럼 하지만 데려가는 건. 서유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돈? 그까짓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애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루라도 좋으니 가서 안아주라고.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가면 지훈이가 날 놔줄까요? 엄마라고 매달리면요? 그럼 전 못 떠나요. 다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은 사람으로 해줘요. 한미주가 서윤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부탁이에요. 그냥 엄마 죽었다고 해주세요.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나아요. 희망 고문하는 것보단 단념하는 게 낫잖아요. 서윤은 잡힌 손을 뿌리쳤다. 역겨웠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식에게 엄마의 죽음을 선물하라는 저 이기심이 소름 끼쳤다. 하지만 동시에 서윤은 무염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거짓된 희망은 독이지만 때로는 잔인한 진실이 칼이 되기도 한다. 지금 이 여자를 억지로 끌고 가서 보리 앞에 세운들 보리가 행복할까? 너를 키울 수 없어 버렸다고 말하는 엄마, 새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려는 엄마를 보는 게 과연 구원일까? 서윤은 딜레마에 빠졌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의가 아이를 난도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좋아요. 서윤이 입을 열었다. 당신 말대로 죽은 사람 취급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뭐든지 할게요. 지훈이 보러 오지 마. 평생. 몰래 훔쳐보러 오는 짓도 하지 마. 그건 당신 위로받으려는 수작이니까. 진짜 죽은 듯이 살아. 그게 벌이야. 한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다시 올 때 내 빚 보증서요. 당신 가게 담보로. 네? 나도 살아야겠어. 지훈이 지키려면 돈이 필요해. 당신이 버린 아들 내가 키울 거니까 양육비 낸다고 생각하고 보증서요. 안 그러면 당신 남편한테 지금 당장 가서 다 말할 거야. 한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빈손이었다. 엄마를 데려가지 못했다. 보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야 한다. 보리가 했던 그 슬픈 거짓말을
이제는 서윤이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거짓말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기다려, 보리야. 이모가 간다. 서윤은 주머니 속 초콜릿 껍질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서윤이 짊어져야 할 무게의 상징이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서윤은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새 운동화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읍내시장에서 산 아동용 운동화였다. 보리의 낡은 고무신을 대신할 물건. 하지만 이것이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서윤은 수십 번 연습했다. 보리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첫마디를 어떻게 떼어야 할지. 엄마는 못 와. 엄마는 죽었어. 엄마가 너를 나한테 부탁했어. 어떤 문장을 골라도 비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서윤은 결심했다. 이 비겁함의 무게는 오로지 자신이 짊어지기로. 아이가 더 이상 헛된 기다림에 피가 마르지 않게 하려면 잔인한 마침표가 필요했다. 월영산 입구입니다. 기사의 안내 방송과 함께 버스가 멈췄다. 칙, 문이 열렸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버스 계단을 내려왔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낡은 정거장 벤치, 비스듬히 기운 표지판. 그리고 그 아래 망부석처럼 앉아있는 작은 아이. 보리는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목을 길게 뺐다. 서윤이 내리자 아이의 시선은 서윤의 뒤쪽 버스에 열린 문 틈새로 향했다. 누군가 더 내려오기를,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버스 문은 야속하게 닫혔다. 부르릉 엔진 소리를 내며 버스는 떠나버렸다. 도로 위엔 서윤과 보리 둘만 남았다. 정막이 흘렀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다. 보리의 시선이 천천히 버스가 사라진 도로 끝에서 서윤의 얼굴로 옮겨왔다. 그 눈빛이 서윤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실망, 체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지막 기대가 뒤섞인 눈동자. 이모. 보리가 불렀다. 엄마는요? 서윤은 운동화 상자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뱉어야 했다. 보리야. 네. 엄마는 못 와. 왜요? 바빠서요? 돈 더 벌어야 된대요? 보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서윤은 아이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높이를 맞췄다. 아니, 이제 영영 못 와. 엄마는 아주 먼 곳으로 갔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거짓말이다. 엄마는 따뜻한 미용실에서 다른 아이를 안고 웃고 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에. 하늘나라로 갔어. 아주 오래전에. 보리의 눈동자가 멍해졌다. 아이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거짓말. 스님이 그랬는데. 돈 벌러 갔다고. 금방 온다고. 스님이 널 아끼셔서 차마 말을 못하신 거야.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오다가 사고가 났었대. 그래서 못 온 거야. 널 보러 오고 싶었는데 못 온 거야. 서윤은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니까 너 이제 안 기다려도 돼. 엄마가 안 오는 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미워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야. 보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서윤은 긴장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거짓말하지 말라며 소리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보리는 조용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낡은 고무신 코만 내려다보았다. 한참 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윤을 무너뜨렸다. 다행이다.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 다행이다. 엄마가 나 버린 거 아니라서, 나 싫어해서 안 오는 거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소리도 내지 않고 굵은 눈물방울만 툭툭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엄마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아이. 그 지독한 그리움과 자책감이 얼마나 깊었으면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조차 다행이라는 말을 먼저 했을까. 서윤은 와락 아이를 끌어안았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 버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보리가 얼마나 예쁜데 버려. 서윤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으로 빌었다. 용서하지 마라.
나도 내 엄마도 용서하지 마. 그냥 너는 아프지 마라. 그날 정거장에는 찬 바람 대신 서윤의 통곡 소리와 보리의 숨죽인 흐느낌만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다음 날 월영사 뒷마당에는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무염 스님과 서윤 그리고 보리가 모닥불 앞에 둘러서 있었다. 보리의 엄마를 보내주는 그들만의 작은 천도제였다. 사실 보낼 영혼 따위는 없었다. 그 여자는 살아서 밥을 먹고 웃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곳에서 태워지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망령이었다. 보리는 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엄마의 사진 사실은 너무 어릴 때라 흐릿한 기억 속의 이미지로 서윤이 그려준 그림과 닳고 다른 아기 고무신 한 짝을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엄마 잘 가. 보리가 합장하고 중얼거렸다. 추운 데 있지 말고 따뜻한 데로 가. 나 이제 안 기다릴게. 정거장에 안 나갈게. 그러니까 엄마도 나 걱정하지 마. 불길이 고무신을 집어삼켰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무염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서윤은 타닥거리는 불꽃을 보며 생각했다. 저 연기와 함께 아이의 상처도 날아가기를.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도 조금은 옅어지기를. 의식이 끝나고 보리는 서윤이 사온 새 운동화를 신었다. 이모. 응. 발이 폭신폭신해요. 그래. 다행이네. 이제 그거 신고 뛰어놀아. 얌전히 앉아있지 말고. 보리는 제자리에서 콩콩 뛰어보았다. 흙먼지가 일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그늘 없는 진짜 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다. 이모, 나 달리기 잘해요. 알아. 지난번에 보니까 멧돼지처럼 빠르더라. 멧돼지가 뭐예요? 다람쥐지. 보리가 까르르 웃으며 마당을 달렸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무염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저 잘한 거 맞죠? 진실이 늘 구원은 아니지. 때로는 따뜻한 거짓이 차가운 진실보다 나을 때도 있는 법이요. 평생 속일 거예요. 제가 지옥 가면 되죠, 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서윤을 보았다. 지옥 갈 놈이 부처님 도량을 고쳐주겠다고 덤비진 않겠지. 그래, 빚은 어찌 되었소? 해결했어요. 아니, 유예받았죠. 대신 제가 몸으로 때우기로 했어요. 스님, 저 이제 여기서 좀 오래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밥값은 할게요. 밥값이야 그동안 문짝 고친 걸로 차고 넘치지. 빈방은 많으니 편한 대로 하시오. 서윤은 팔을 걷어붙였다. 그녀의 밥값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김철수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이 절을 보리와 자신이 살아갈 진짜 집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낡은 창고를 뒤져 목재와 공구를 찾아냈다. 그녀의 눈빛이 디자이너 시절의 예리함으로 돌아왔다. 월영사의 낡은 요사체, 바람이 새는 문풍지, 삐걱거리는 마루.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캔버스였다. 기다림의 공간이었던 이곳을 이제는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꿀 차례였다. 계절은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의 초입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고 계곡의 얼음장이 풀려 물소리가 요란해졌다. 월영사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서윤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새 생명이 불어넣어졌다. 뒤틀렸던 툇마루는 평평하게 맞춰져 니스칠로 반짝였고 곰팡이가 슬었던 벽지는 닭종이를 발라 은은한 멋을 냈다. 공양간에는 서윤이 직접 짠 튼튼한 식탁이 놓였다. 특히 서윤은 보리의 방에 공을 들였다. 틈새 바람을 막기 위해 이중창을 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책상도 만들어 주었다. 보리는 이제 정거장이 아니라 서윤이 뚝딱거리는 작업장 옆에 쪼그려 앉아 시간을 보냈다. 이모, 이건 뭐예요? 대패. 나무 깎는 거. 나도 해볼래. 손 다쳐. 넌 사포질이나 해. 여기 매끄럽게 문질러. 서윤과 보리는 환상의 작업 파트너였다. 톱밥을 뒤집어 쓰고 낄낄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모자지간 같았다. 김철수와의 약속도 지켜지고 있었다. 서윤은 팩스로 도면을 보내고 전화로 김철수의 건물 리모델링을 지휘했다. 김철수는 서윤의 실력에 꽤 만족했는지 가끔 절로 쌀이나 과일 상자를 택배로 보내오기도 했다.
물론 발신인은 미래신용정보가 아닌 김 사장으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고 삶은 궤도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은 늘 평화라는 가면 뒤에 숨어 다가온다. 어느 날 저녁 예불 시간이었다. 법당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평소라면 낭낭하게 울려 퍼져야 할 독경 소리도 없었다. 서유는 공양간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보리야, 스님 아직 안 나오셨니? 몰라요. 법당에 계시는데. 서유는 행주에 손을 닦으며 법당으로 향했다. 법당 문을 열자 불상 앞에 엎드려 있는 무염 스님의 뒷모습이 보였다. 절을 하는 자세 그대로였다. 스님, 공양 드세요. 대답이 없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서유는 다급하게 스님에게 다가가 몸을 흔들었다. 스님. 스님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호흡이 미약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노한이었다. 아니, 어쩌면 서윤과 보리라는 두 객 식구를 거두며 무리했던 탓인지도 몰랐다. 늙은 나무가 마지막 잎새까지 다 떨구고 쓰러지듯 스님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보리야. 119. 가서 이장님 댁 전화 좀 빌려달라고 해. 빨리. 서윤이 소리쳤다. 보리는 스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산길을 뛰어내려갔다. 새 운동화가 흙바닥을 박차고 나갔다. 서윤은 스님의 머리를 무릎에 뉘고 마른 손을 주물렀다. 스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살만해졌는데 이제 좀 편해지셔야죠. 무염 스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서윤의 얼굴에 닿았다. 보살.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다. 말씀하지 마세요. 구급차 불렀어요. 나는 괜찮소. 갈 때가 된 게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보리 두고 어디 가시려고요. 부탁이 있소.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 절 그리고 보리 자네가 지켜주게. 스님이 지키셔야죠. 일어나서 스님이 하세요. 나는 나무 그늘이면 좋카오. 자네가 이 절의 기둥이 되어주시오. 스님은 다시 눈을 감았다. 잡았던 손에 힘이 빠졌다. 서유는 스님의 가슴에 귀를 댔다.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다. 아주 느리고 약하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산사를 가득 메웠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 서유는 스님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종교 따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붙잡고 싶었다. 보리는 서윤의 옆에 앉아 훌쩍이고 있었다. 엄마를 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번엔 할아버지 같은 스님마저 잃을까봐 공포에 질려 있었다. 괜찮아. 스님 안 돌아가셔. 내가 안 보내. 서윤은 보리의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깨달았다. 이제 진짜 홀로 서기가 시작되었다고. 지금까지는 스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낡고 흔들리는 이 절 그리고 두 번 다시 버려져서는 안 될 저 아이를 위해 자신이 무너져가는 기둥을 어깨로 떠받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무염 스님은 그해 늦봄 목련 꽃잎이 다 떨어질 무렵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유언은 간단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 주어는 없었지만 서윤과 보리는 그 말이 서로를 향한 것임을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았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다. 상주 자리는 보리가 아닌 서윤이 지켰다. 보리는 아직 너무 어렸고 서윤은 자신이 이 아이의 보호자임을 세상에 공표하고 싶었다. 염을 하고 다비를 치르는 동안 서윤은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스님이 떠난 절은 당장 서윤이 책임져야 할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검은 양복의 김철수가 찾아왔다. 빚독촉이 아니었다. 그는 절 입구에 서서 말끔하게 수리된 요사채와 정갈해진 마당을 둘러보았다. 김 사장님 이번 달 이자는? 됐어. 김철수가 손을 저었다. 원금 다 갚은 걸로 칩시다. 네. 당신이 내 건물 리모델링 해준 덕분에 임대 수익이 꽤 짭짤해.
그리고 이 산골짜기에서 애 하나 키우면서 억척같이 사는 꼴 보니 더 뜯어낼 마음도 안 생기고 그는 품에서 차용증을 꺼내 라이터로 태워버렸다. 종이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대신 조건이 있어. 또 무슨 조건요? 그 꼬맹이 잘 키워. 나중에 커서 훌륭한 스님 되거나 아님 당신 닮아서 똑똑한 놈 되면 내 덕분이라고 생색이나 좀 내게 해줘. 김철수는 쿨하게 등을 돌려 내려갔다. 서유는 타다 남은 재를 밟으며 비로소 긴 숨을 토해냈다. 이제 그녀를 옥죄던 모든 족쇄가 풀렸다.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다시 디자이너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짐을 싸지 않았다. 마당에서 보리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스님이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서유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서유는 보리의 손을 잡고 읍내로 나갔다. 전입신고를 했다. 주소지 월영사. 세대주 강서윤. 동거인 김지훈 보리. 그렇게 그들은 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되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하차주며 굳어진 딱지 같은 가족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산사를 스치고 지나갔다. 월영사는 꽤 유명한 절이 되었다. 서윤의 감각적인 손길로 재단장된 절은 가장 아름다운 산사로 SNS에 소개되었고 주말이면 템플스테이를 하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윤은 이제 보살님이라는 호칭이 제법 잘 어울리는 중년의 여인이 되었다. 그리고 보리, 아니 지우는 17살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승복을 입는 것을 좋아했지만 학교 갈 때는 교복을 입었다. 키는 서윤을 훌쩍 넘겨 180cm가 되었고 어릴 적의 젖살은 빠져 날렵하고 준수한 청년의 태가 났다. 지우는 말수가 적고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랐다.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주말에는 서윤을 도와 절의 대소사를 처리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한 가지 불안이 있었다. 지훈이 너무나 완벽하게 자랐다는 것. 사춘기 반항 한 번 없이 엄마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고 자란 것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다. 엄마는 죽었다는 그 거짓말이 언제 탈로 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우체부가 등기 우편 하나를 배달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태산, 수신인은 김지훈이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변호사가 보낸 통지서였다. 피상속인 한미주님의 사망으로 인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관련. 한미주가 죽었다. 서유는 현기증을 느끼며 툇마루 기둥을 잡았다. 10년 전 죽은 듯이 살라 했더니 진짜 죽어버렸다. 병사인지 사고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죽으면서 유언장에 숨겨둔 아들 김지훈의 존재를 밝힌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재산을 두고 남편 측과 법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엄마가 죽었다는 서윤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엄마는 10년 동안 살아있었음이. 서윤은 편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널 위해서였다고 말하면 용서해 줄까? 아니면 배신감에 몸을 떨며 떠나버릴까? 다녀왔습니다. 지훈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훌쩍 큰 키, 굵어진 목소리. 서유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왔니? 간식 줄까? 아니요. 이모 할 말 있어요. 지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진지하고 어딘가 슬퍼 보였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 있니? 오늘 학교로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었어요. 변호사래요. 이미 늦었다. 변호사가 학교로 먼저 찾아간 것이다. 그래서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유산을 좀 남기셨는데 그거 포기 각서 써달라고 새아버지가 보낸 거래요. 지우는 덤덤하게 말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서유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지훈아, 그게 이모가 설명할게. 사실은 알아요. 지훈이 서윤의 말을 잘랐다. 엄마 살아계셨던 거 알고 있었어요. 서윤은 멍하니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다. 알고 있었다고? 언제부터? 중학교 1학년 때요.
SNS에서 봤어요. 우연히 추천 친구에 떴는데 미용실 원장님이더라고요. 사진을 보는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내 엄마라는 거. 지우는 서윤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서윤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주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이모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는지, 엄마는 왜 나를 안 찾는지. 그래서 몰래 찾아가 본 적도 있어요. 청주까지 갔었어? 네. 멀리서 봤어요. 다른 아들이랑 웃고 있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어요. 서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 어린 것이 혼자 그 먼 길을 가서 그 잔인한 풍경을 목격하고 돌아왔다니. 가서 따지지 그랬어. 나 여기 있다고 왜 버렸냐고.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뭐가? 내가 엄마 살아있다는 거 알면 이모가 미안해할까 봐요. 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이모는 나 살리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고 믿게 해주려고 일부러 사고로 죽었다고 날 사랑해서 오다 못 온 거라고 꾸며낸 거잖아요. 그 덕분에 나 비참하지 않게 컸어요. 근데 내가 진실을 안다고 하면 이모가 했던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잖아요. 이모가 죄책감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았을까 봐.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이모가 지켜준 내 세상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나한테 엄마는 한미주 씨가 아니라 강서윤이니까. 서윤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아이는 10년 전 그 정거장에서와 똑같았다. 스님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엄마를 기다리는 척했던 7살 꼬맹이는 이제 이모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엄마를 모르는 척하는 17 소년이 되어 있었다. 서윤의 거짓말이 보리를 지키는 방패였다면 보리의 거짓말은 서윤을 지키는 우산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가장 슬픈 거짓말쟁이가 되었던 것이다. 바보 같은 놈, 진짜 바보 같은 놈. 서윤은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지훈은 말없이 서윤의 등을 토닥였다. 어릴 때 서윤이 해주었던 것처럼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유산 상속 포기할 거예요. 그쪽 집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 필요 없어요. 왜 포기해? 받아서 너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 돈은 제가 벌면 돼요. 그리고 저 대학 안 가요. 불교 대학 갈 거예요. 스님 될 거니까. 뭐? 안 돼. 내가 너 고생 안 시키려고 얼마나 공들여 키웠는데. 고생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이모랑 스님이랑 이 절이랑 같이 늙어가는 게 제 꿈이에요. 지훈의 눈은 확고했다. 맑고 단단한 눈. 10년 전 빗속에서 서윤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다시 봄이 왔다. 지훈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합격했다. 오늘은 기숙사로 떠나는 날이었다. 서윤은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반찬을 싸고 옷을 챙겼다. 가서 밥 굶지 말고, 빨래 밀리지 말고, 힘들면 바로 전화하고. 이모, 저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주말마다 올 건데 뭘. 지훈이 웃으며 가방을 맸다. 승복 대신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새내기 대학생이었다. 서윤은 지훈을 배웅하러 산 아래 정거장까지 함께 내려왔다. 10년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훈이 서 있었던 그 정거장. 낡은 표지판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벤치도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다.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는 날이었다. 버스 온다. 멀리서 버스가 다가왔다. 서윤은 지훈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지훈아. 네. 엄마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지칭했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반달처럼 휘어졌다. 에이,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나만큼 잘 큰 아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지훈은 서윤을 꽉 안았다. 훌쩍 커버린 아들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지훈이 버스에 올랐다. 다녀오겠습니다. 버스가 출발했다. 지훈은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서윤도 손을 흔들었다. 버스는 벚꽃 터널을 지나 멀어져 갔다. 붉은 후미등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과거의 정거장은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결핍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거장은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고 돌아올 사람을 마중하는 약속의 공간이 되었다. 다녀와라. 밥 해놓고 기다릴게. 서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기다림은 이제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올 곳을 지키는 가장 설레는 일상이었다. 서유는 뒤를 돌았다. 산길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이 봄바람처럼 가벼웠다. 하늘에서는 거짓말처럼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